토트넘 허스퍼가 2023년 1월 이적 시장에도 2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이적 시장에도 벤탄쿠르와 쿨루세프스키 선수를 영입한 것이 후반기 대반전과 도약의 신호탄이 됐고 큰 효과를 내는데요. 과연 이번 이적 시장에 영입한 단주마와 페드로 포로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 될 수 있을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주마 선수는 이미 합류해서 데뷔전까지 치렀고, 페드로 포로 선수가 진통 끝에 데드라인에 걸쳐서 오피셜이 났어요. 예, 최우선 영입 목표는 무조건 포로긴 했었죠. 1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도요. 예. 게다가 이제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서는 사실 3백에 윙백 중심 축구를 했기 때문에 윙백 보강이 계속 절실하다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올 시즌 시작할 때 왼쪽 윙백으로 페리시치를 데려왔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오른쪽 윙백에서 콘테 픽이 아닌 스펜스가 오게 됐었는데, 네. 1월 이적 시장에 마침내 콘테 감독이 가장 원하는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프로필상으로는 기존의 오른쪽 윙백들보다 우수한 페드로 포로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이적 시장 총정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토트넘이 임대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의무 이적이 있는 임대니까 사실상 완전 영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당장 나갈 돈을 세이브하기 위한 조금 이제 조정일 뿐 임대 선수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5년 6개월간 토트넘에서 뛴다라고 보면 되죠. 이적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건 의무 이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즌이 끝나면 발동되는 조건으로 왔고요. 일단 1월 이적 시장에서의 효과,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 큰 효과를 놨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것인데, 1월에만 영입한 선수로 보자면 지난 1월 달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쿨루세프스키, 중앙 미드필더 벤탄쿠르를 데려왔고, 이번 이적 시장에는 이제 왼쪽 공격수이자 전반까지 커버할 수 있는 단주마, 그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포로를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많이 개편이 된 토트넘의 모습이에요. 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어쨌건 간에 프로 영입이 가장 크긴 하죠. 네. 단주마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송케쿨이 주전 라인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모두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선수 단주마를 데려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단주마 선수가 오게 된 것은 루카스 모우라 부상으로 거의 뛰지 못한 데다가 이제는 계약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 브라이언 힐도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그 히샬리송을 거액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계속 부상이었죠.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히샬리송이 정말 큰 돈 주고 데려갔지만 거의 써먹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올 시즌에는 유독 좀 부상이 잦다 보니까 백업 자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단주마는 의무 이적은 아닌 활약에 따른 선택 이적 옵션이 있는 임대 선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포로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포로를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토트넘이 측면 자원들을 상당수 정리할 정도였어요. 힐은 세비야로 임대됐고, 스펜스는 스타드 레노로 임대됐고, 도어티는 원래 아틀레티코로 임대를 보내려고 했으나 이제 국제축구연맹에 한 시즌 해외 임대를 22세 이상 선수의 경우에는 8명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그냥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정도로 포로에 올인을 했다. 이제는 오른쪽 측면 자원이 무한 경쟁 체제가 아니라 포로 단독 주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에메르송 로얄이 있긴 한데, 로얄은 거의 이제 수비 강화 용어만 넣겠죠. 애초에 그 도어티한테도 좀 밀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포로 선수를 주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주마와 포로가 오게 된 상태에서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합을 맞추게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손케쿨이 3톱 주전이고, 포로 선수가 오른쪽 윙백, 왼쪽은 페리시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좀 앞서가고 있는 상태인데, 포로 선수가 일단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죠. 돌파력과 크로스 능력, 그리고 컷백 능력이 좋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갔을 때 케인한테 공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근거리에 쿨루세프스키와 연계하거나, 아니면 먼 쪽에 손흥민 선수에게도 패스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선수가 그 크로스랑 컷백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침투에도 상당히 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센스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버래핑도 상당히 많이 하지만은 언더래핑도 많이 하고, 공격 패턴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공격에 있어서만큼은 기존 그 토트넘 오른쪽 윙백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수비적으로 단점이 좀 크긴 하지만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격 상황에서 개인 능력을 통해 뭔가 번뜩임을 만들고, 특히 오른쪽에서는 도어티가 문전으로 이제 커트인 해가지고 슈팅을 한다거나 가담해주는 부분들, 원투 패스는 좋지만 패싱력이나 크로싱력이 너무 안 좋고, 로얄은 그냥 크로싱이 안 좋고 그냥 공격력이 안 좋고, 스펜스는 거의 안 썼으니까 결국엔 측면에 한쪽이 죽어 있어서 쿨루세프스키에게만 의존하던 공격에 다변화를 가져왔고, 또 손흥민 선수도 패스를 좀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주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왼쪽 측면이 주력 포지션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백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단주마 관련한 이제 분석 영상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 선수가 양발잡이고요. 그렇죠. 사실상
정확하게 오른발잡이긴 하지만은 양발을 전부 다 잘 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단주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른쪽 윙 역할도 설 수 있고, 그리고 뭐 가짜 9번 역할도 당장 지난 FA컵에서는 가짜 9번을 교체 투입시켰잖아요. 예, 또 BRL에서는 투톱 쓸 때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또 세컨드 톱이라든지 풍부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수 없다, 같이 번갈아 뛴다, 뭐 이렇게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올 시즌 토트넘의 공격 조합에는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가 갖은 부상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어요. 게다가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 지난 FA컵 경기 원래 선발로 뛰려고 했다가 뭐 개인 사정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추가된 그 알렉스데오 골드 기자의 얘기를 보니까 뭐 내전근에 뭐 문제가 있다더라, 몸이 좀 안 좋다더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도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하고, 또 쿨루셉스키도 계속 근육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손캐 단으로 뭐 3톱이 구성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스위칭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FA컵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시즌 개막 후 가장 좋은 경기를 보였잖아요. 4개 슈팅에서 4개가 다 유효 슈팅이었는데 2골을 넣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 위치가 다 조금 오른쪽 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네, 그 슈팅 위치도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페리시치가 그 경기에서 가짜 9번은 왔는데 둘이 스위칭이 많이 됐어요. 예. 스위칭이 많이 되면서 이런 효과들이 발생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단주마랑 나올 경우에도 둘이 스위칭을 하면서 플레이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포로 선수가 오른쪽 윙백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와서 플레이한 경우들도 있고, 또 만약에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이 모두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혹은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단주마 손흥민이 같이 나와서 서로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뛰거나, 또 케인이 전방에 머물러서 헤딩도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와서 또 플레이메이킹도 하는데, 그땐 또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올라갈 때 좌우를 가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히샬리송도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원래 왼쪽을 가장 선호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히샬리송은. 그래서 도리어 히샬리송이 어떤 의미에서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오른쪽으로 뛰면서 조금 희생을 당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쿨루세스키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른쪽을 선호하거든요. 이 선수는 왜냐면 왼발잡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왼쪽은 도리어 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손캐쿨이 나설 때는 손흥민의 동선이 조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그렇게 쌓여질 수밖에 없지만은 단주마가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스위칭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만약에 케인까지 빠지고 히샬리송, 단주마, 손흥민 뭐 이렇게 짜이게 된다면은 정말 무한 스위칭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예, 훨씬 더 역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뭐 기본적으로 케인 선수가 빠지는 일은 몸 상태 문제가 없다면 있을 수 없겠지만, 다만 단주마가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공격 조합을 이룰 때는 조금 역할 배분도 될 수 있고 위치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단주마 포로가 합류해서 함께 뛸 때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단주마가 일단 온더볼이 좋고 공을 끌고 가면서 공간을 만드니까 그쪽으로 수비가 몰릴 수가 있고, 또 케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또 끌고 다니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전보다 조금 더 수비를 떨쳐내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그때도 사실은 좋은 패스가 안 왔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포로가 오른쪽에 있어준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조금 더 질 좋은 패스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자면은, 단주마 포로가 온 것은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 뭐 경쟁자가 왔다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더 안 온다기보다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득점 기회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주마 선수는 패스는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단주마는 본인 돈을 끌면서 수비를 끌어주고 포로가 패스를 주는. 지금 이제 이 그림이 포로가 이제 깊이 들어갔을 때 패스 코스가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인한테 높이 주거나 손흥민 선수한테 깔아주거나 뭐 단주마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또 손흥민 선수가 저 단주마 위치에 가서 들어오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포로 선수의 이제 패턴 플레이를 상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이 역시 도움 생산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그 포로 같은 경우는 도움이 6도움으로 미드필더와 수비 선수들 중에서 그 포르투갈 리그요 최다였고요. 그리고 이제 빅찬스도 8회로 미드필더와 수비 선수들 중에서는 3번째로 많았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리말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엔소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면은 풀백들 중에서는 2번째로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34회로 미드필더 수비 선수들 중에서 4위였는데, 그리말도가 1위, 주앙 마리오 미드필더죠. 옥타비오 미드필더죠. 그러니까 풀백들 중에서는 그리말도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니까 그리말도와 포로가 포르투갈 리그 최고의 좌우 풀백들이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특히 공격에 있어서만큼은.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공격수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풀백, 윙백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더 많이 경기 중에 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선수는 이제 골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네, 특히 이제 크로스하고 슈팅 생산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크로스가 25회로요. 이건 이제 미드필더와 수비 선수들 중에서는 3번째로 높고요. 그것도
역시나 뭐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말도가 최다고 네, 그리말도 네. 그리말도 주앙마리우 예. 항상 나오던 선수들이 예. 나옵니다. 예. 예. 그 밥에 바르셀로나가 저 선수를 놓친 그런 거죠. 그 주앙마리우도 있고요. 예. 예. 어쨌건 간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슈팅 같은 경우도 36회로 미드필더 수비 선수들 중에서는 5위인데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까지 합쳤는데도 5위인 거니까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올라가서 패스만 하는 선수가 네. 아니라 본인 슈팅 때려가지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더 놀라운 게요. 1위 테이세리아 50회 공격형 미드필더, 예. 2위 갈레노 44회 측면 공격수, 3위 하파실바 41회 공격형 미드필더, 예, 그리고 4위 주앙마리우 39회 공격형 미드필더. 예. 결국에 이 선수가 직접 골도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결국엔 슈팅을 때리면서 또 그 이후에 상황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공격력이 매우 좋다. 수비수 중에서는 슈팅은 최다라는 거죠. 예, 페드로 포로가 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토트넘의 공격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강조되는 것은 크로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크로스 자체를 상당히 잘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어야 하지만은 굉장히 질이 좋고 많이 시도하고 그 예.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크로스라는 게 빗나갔다고 하더라도 날카로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빗나간 크로스가 많다고 크로스의 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없는데 눈으로 경기를 보면은 네. 이 선수의 크로스는 항상 네. 좋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물론 그 크로스 성공률은 딱 중간 정도인 거예요. 예. 근데 중간 정도만 돼도 로얄 도어보다는 그렇죠. 훨씬 좋은 거죠. 로얄은 뭐 크로스를 마음껏 하라고 상대 수비수들이 막지 않을 정도고 도어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격대장 위주로 크로스가 네. 원래 강점이던 선수가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토트넘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없었다. 네. 근데 이제 생겼다. 그리고 중요한 게 찬스 메이킹 최상이죠. 예. 도움 최상이죠. 예. 기대 도움 최상이죠. 그 박스 안으로의 패스 넣는 것도 거의 최상위에 살짝 미달하는 정도죠. 예. 그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넣는 것도 거의 최상위권이죠.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 이 선수가 굉장히 질 좋은 기회 창출의 패스를 다 만들어준다. 네, 다만 그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죠. 예. 이 선수의 단점이 그거죠. 예. 다만 이제 공격적인 뭐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뭐 이해할 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히트맵을 보니까 뭐 이 선수가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격수의 영향을 침범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네. 선수가 언더래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상대를 제치는 그런 능력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측면을 많이 밟고 다니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 선수가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경향은 있지만은 이 선수가 측면에서만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콘테 감독이 원하는 윙백 유형과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기존 도어티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과 페리시치라던가 이런 선수들과 비교하면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횟수가 조금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콘테 감독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들어와서 윙백들이 공 주고받고 골 넣고. 예, 그래서 로얄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는데 예. 토트넘 와서는 그렇게 플레이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예. 전혀. 예. 예, 뭐 골을 넣긴 했지만 가끔. 예, 예. 어쨌거나 경기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예, 근데 포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공격력 갖고 있고 이제 박스 진입 기록도 굉장히 좋네요. 일단 포로 같은 경우는 90분당 상대 박스 안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횟수는 거의 아놀드, 코스티치, 라움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놀드하고 코스티치 얘네는 사기급인 그렇죠. 선수들이거든요. 거의 선수 저거에 미드필더라고 있어서. 봐야 돼요. 네, 크로스 공급하는 능력들이 이 선수들은 조금 사기급이어서 그런 네. 거고요. 박스 안으로 이제 침투해서 터치하는 그 비율은 둠프리스가 조금 독보적이죠. 저건 좀 사기죠. 둠프리스는 거의 스트라이커 아니냐. 사실 둠프리스는 크로스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예. 안으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헤딩으로 비비고 이런 선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준수한 편이죠. 예, 그것도. 리스 제임스랑 뭐 비슷한 수치를 예. 보이고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다양하게 공격을 만들 수 있다. 세부적인 장면을 보면은 조금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대될 만한 그 패턴 플레이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뭐 일단 이 선수의 강점이 크로스가 상당히 그러니까 감아 들어가는 형태로 위협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크로스의 질은 아마 이전에 토트넘 윙백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경기를 보면. 이게 이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로 감아 들어오면은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수비수는 속도적으로도 딸리는데 보통 이게 이제 헤더로만 밀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달려 들어간 상태면은 손흥민 선수가 헤딩을 잘 못하잖아요. 하지만 네. 이 속도대로 들어오면서 빠지는 공을 툭 밀어넣는 네. 상태로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 얼리 크로스에도 상당히 능하거든요. 상대 상황 보고서는 이제 뒷공간으로 향하는 얼리 크로스 곧잘 찔러주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로빙 소르 패스로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중앙 공격수인 케인을 위해서, 케인의 머리를 위해서만 크로스하는 게 아니라 역습 상황에서 이런 라인이 높을 때 손흥민 선수가 또 저 위치에서 침투 잘 들어가잖아요. 네. 바로 한 번에 칠수를 줄 수 있는 패스를 포로가 해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맨시티, 지로나 이쪽 커넥션이 만들어낸 선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스루 패스도 곧잘 활용을 하거든요. 네, 하프 스페이스에서 잘라 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좁은 공간, 수비수와 공간 사이를 잘 보고 패스할 수 있으니까 사실 토트넘이 이런 전진 패스, 스루 패스하는 선수가 잘 없잖아요. 저것도 3명 사이로 예. 파고드는 패스인 거잖아요. 이런 패스 하나가 또 경기에 변동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포로가 갖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이 장면은요, 약간 좀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와가지고 스루 패스를 준 다음에 그 옆 장면에서 포로가 직접적으로 볼을 받거나 한 건 아니지만은 공격에 가담을 해가지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수비가 분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본인이 공을 주고 다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때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니까 공격수들에게 다 수비수가 따라오다가 포로한테 공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멈칫하는 거예요. 그때 반대편 선수가 프리가 되는 거예요. 네. 포로가 안 왔다면 저 선수도 이 측면 공격수 쪽으로 따라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이 위치도 손흥민 선수랑 비슷해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공격할 때 크로스 넘어올 때 포로가 가운데 들어와주면 수비가 한 명 덜 붙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오버래핑 타이밍은 당연히 잘 잡고, 이건 뭐, 풀백들이 원래 가져야 되는 덕목이죠. 예. 네. 그걸 잘 못 잡는 로얄이 참 답답하지만요. 그렇죠. 도어티는 이거 하나는 잘 잡고요. 그렇죠. 잘 접고 예.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주고받고 또 침투도 좋은데 그거의 전부다. 물론 네. 이제 그걸 잘했어요 저번 시즌에. 그러나 네. 올 시즌 폼이 떨어졌고 예. 또 그런 부분을 포로가 잘하니까 사실 도어티를 계약을 해지했지만 예. 그렇게 뭐 아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드리블도 나름, 접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접으면서 수비를 제끼고 나가는 장면인 거거든요. 게다가 예. 이게 맨시티전이고 칸셀루예요. 예. 맨시티를 또 만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스포팅 리스본에 뛰면서 챔스 경기를 통해 맨시티를 상대해 본 점도 토트넘에서는 예. 이제 프로의 데뷔전이 될 수 있는 맨시티전에 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두 번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이제 상대를 제치고 들어가면서 컷백을 주는 장면인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크로스 능력도 있고 오버래핑도 좋은데 드리블 능력으로 좁은 공간을 파고들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자체가 뭐냐 수비를 자신 쪽으로 몰아놓고 네. 동료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패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선수가 일단 뭐 에멜송하고의 공격 생산성 차이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거 비교하고 예. 신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거의 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예. 90분당 도움은 5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 예, 90분당 찬스 메이킹도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 예, 90분당 슈팅 숫자 거의 2배. 그리고 90분당 크로스 숫자 이거는 뭐 예. 6배가 이건 로얄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기록을 세부해드리면 이제 포로가 90분당 슈팅을 3.53이나 때리니까 이건 공격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크로스 성공이 1.27이니까 경기당 한두 개의 크로스는 확실하게 적중이 된다. 네. 게다가 슈팅 기회를 창출하는 게 네. 4회니까 그러니까 포로가 나옴으로 해서 동료 공격수들이 4번 정도 슈팅을 때릴 수 있게 된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제 로얄도 물론 장점이 있어요. 피지컬이 좋고 수비를 네. 해주고 열심히 또 체력이 좋으니까 많이 사실- 뛰어주니까 포로와 로얄을 상황에 따라 쓰겠지만 대부분 포로가 뛴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에멜송하고 도어티하고 이제 포로를 비교를 한 건데요. 공격 관련된 거는 확실히 차이가 크게 나죠. 예, 지금 뭐 이 표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게 이제 좋은 거, 앞서는 거고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밀리는 건데 뭐 도어티와 로얄이 완전히 밀리는 거, 그 밀리는 정도 차이가 엄청 네. 큽니다. 그러니까 골, 도움, 찬스 메이킹, 드리블도 예. 하죠. 그러니까 예. 토트넘의 오른쪽 기존 윙백들은 그 공격을 아예 못했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이요. 일단 성공률은 괜찮은 편인데요. 수비를 거의 하지 않아요. 예. 예, 사실상 안 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그 수비수인데도 14경기 기록인 건데, 클리어링 13번? 그러면 경기당 한 번이 안 되죠. 슈팅 블록은 한 번밖에 안 되고요. 이거 거의 안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가로채기도 8회예요. 이거 너무 적어요. 예, 그 0.5회를 간신히 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태클도 성공률은 78.9% 높게 나왔지만은, 그거 19회 시도를 한 거거든요. 예. 시도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 볼 경합도 마찬가지고요. 공중볼 경합도 거의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거기다가 키가 작거든요. 그리고 피지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콘테 감독의 1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콘테 감독은 윙백들도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를 선호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도어티랑 에메르송을 썼던 이유고 페리시치를 썼던 이유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결국에 이제 뭐 이 선수는 공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 센터백으로 뛸 로메로가 잘 넓게 그렇죠. 커버해줘야 되고 커버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죠. 벤탄쿠르나 뭐 호이비에르가 번갈아 가면서 네. 포로가 뒷공간을 내줬을 때 내려와서 좀 네.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로메로가 그 위치 뒤를 커버한다는 점이나 뭐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그래도 수비를 잘한다는 점은 수비를 많이 해준다는 점은 뭐 포로가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모인이 될 것 같네요. 다만 근데 로메로도 이번 시즌에 부상이 좀 이번 시즌만이 아니고 부상이 잦죠. 예. 그리고 로메로가 없을 때는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 예, 그건 그러니까 거죠. 로메로가 포로의 단점을 잘 커버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우려되는 점이 아무래도 포르투갈 리그에서의 기록이니까 리그 레벨은 프리미어리그보다 많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 세부 지표들을 다 보더라도요. 그 포르투갈 리그에서 2골 6도움이었는데 이번 시즌 지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도움이 전부였고요. 예. 그 슈팅 숫자가 포르투갈 리그에서 2.6회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0.8회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패스 성공률도 5% 가까이 5%가 떨어졌죠, 정확하게. 예. 그 외에도 찬스 메이킹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2.4회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0.8회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크로스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1.8회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1.2회. 지난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0.4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스포팅 리스본이 강팀이고 그렇죠. 주도적으로 경기하고 좋은 네. 장면들 많이 만들어내고 챔피언스 리그 가면 또 약자의 위치에서 그렇죠. 경기를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심하게 떨어진다. 예, 거기다가 토트넘이 강자의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예. 전 그게 굉장히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토트넘이 강자의 축구를 해야지 포로의 능력도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내려앉고 플레이들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포로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예. 포로가 이런 부분들, 토트넘의 강자의 축구를 못하는 부분들을 좀 도와주면서 좀 잘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네.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선수 그래프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왼쪽이 포로인 거고 중앙이 이제 도어티인 거고 마지막이 에메르송 로얄인 거거든요. 공격 관련된 거는 꽉 차 있잖아요, 정말. 예. 상대가 안 되거든요. 예, 예. 물론 도어티도 침투나 이런 것들은 잘하다 보니까 공격 관련된 지표가 도어티도 나쁘지는 않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패스 관련된 것도 패스 성공률만 제외하면은 꽉 차 있잖아요, 말 그대로. 상대가 안 되는데 수비 관련된 거 너무 처참하죠. 예, 수비로 진짜. 보자면 역시 도어티나 로열 중에 한 명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도어티의 장점들 상당수를 포로가 또 갖고 있는데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는 로얄이 좀 괜찮다 보니까 또 로얄이 어리기도 하고 아마 토트넘이 포로를 데려오면서 윙백들을 정리할 때 로얄을 뭐 남기는 결정을 한 것은 역시 전혀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를 좀 남긴 것 같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로 선수의 장점을 얼마나 극대화하면서 노가들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토트넘이 많은 골을 넣고 팬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당장의 포로의 토트넘 데뷔전 전 나올까 합니다. 2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시티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사실 토트넘이 영입의 효과를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맨시티전이 하면 에메르송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수비 쪽에 그것도 수비 쪽도 신경을 써야 되긴 하니까요. 예, 전반전에 로얄이 나왔다가 후반에 승부수를 뛸 수도 있는데 콘테 감독이 훈련을 시키면서 또 네. 상황을 살펴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A컵 16강전 경기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우리 시간으로 3월 2일 새벽 4시 45분인데 상대팀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렉섬이 경기를 했는데 3대3으로 비기면서 재경기를 하게 돼서 네. 이 팀이 2월 7일에 경기를 하는데 이제 렉섬이 이제 돌풍의 팀이다 보니까 좀 네.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팀인데요. 예. 만약에 렉섬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거 관련해서도 네. 영상을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예. 여러분들 토트넘이 이제 프리미어 리그도 경쟁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밀란전도 있고 또 3월에는 FA컵 16강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기회들 또 손희 선수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후반기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FA컵이 좀 운이 따르고 있죠. 대진운이.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우승하는 데 있어서 대진운이란 것도 계속 하브리그 팀만 만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테이션도 하면서 쉽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경쟁팀들이 프리미어리그 팀 간 대결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첼시랑 맨시티는 연달아서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는 또 그러고 나서 아스날 만났잖아요. 아스날 탈락시켜줬어요. 지금 그냥 맨시티는 완전히 지옥의 그 일정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리버풀도 탈락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또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기 손흥민 선수가 포로의 합류로 또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 기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기자와 함께하는 세밀한 분석들, 경기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